KBS 라디오 재난안전 특집 한반도를 수호하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폭우, 가뭄, 기후위기, 저출생, 수많은 재난이 일상 가까이에 와 있어. 재난에 둘러싸인 한반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의 김세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길고 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579돌 한글날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기념하는 한글날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KBS 1라디오에서는 다가올 재난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 5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4번째 시간인 오늘은 물, 바다란 주제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재난을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4부 물, 바다에서 한반도 수호단이 되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극지연구소 박숭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이른바 바다로 직접 나가는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남성현 교수님은 배를 몇 번 타셨고 또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을까요? 네, 뭐 많이 탔죠. 네, 뭐 입주랑한 걸로 하면은 뭐 하여튼 100번 되나 안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여튼 뭐 많이 탔고요. 근데 배 종류를 아주 다양하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선장님 혼자서 모시는 이런 2.5톤짜리 어선부터 네. 뭐 군함, 뭐 연구선, 뭐 온갖 그 다양한 배들을 하여튼 많이 탔는데 그 이제 작은 배는 네. 그 앞에 나갔다가 이제 그날 바로 들어오는 데이트립하는 예, 그런 배고 이제 한번 출항했다가 뭐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조사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먼 바다 정말 대양 이런 데 가면은 막 한 달, 2달씩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5대양 중에서 북극해, 북빙양, 북극해만 빼고는 하여튼 다 네, 다니긴 했습니다. 오, 네. 정말 많이 다니셨네요. 와, 그러면은 박숭현 박사님은 얼마나 타셨나요? 여기? 저도 뭐 횟수로 따지면은 뭐 교수님보다는 적게 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긴 크루즈를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한 달 정도 되는 거에서 보니까 제가 네. 그 테러만 26번을 탔는데 보니까 한 달씩 따지면은 한 2년 이상은 배 위에서 보낸 한 달. 네, 그렇네요. 그런, 예,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인생 중에 2년을 바다에서 보냈다는 게 좀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인생 중에 2년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긴 것 같은데 남극 쇠빙연구선 그 아라오노도 타셨다고요? 네, 아라오노가 도입된 게 2010년부터니까요. 그 이후에 아라오노를 주로 탔고 그 사이에 제가 뭐 외국배도 몇 번 타기도 했는데 그 전에는 그 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또 그 해양을 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가장 큰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온누리오라는 바가 있어서 그 배를 뭐 굉장히 많이 탔고요. 그리고 그 해저 시추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해저 드릴링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타서 한 2달 동안 그 해저 시추를 하는 배가 있는데 그것도 타고 해가지고 다양한 배를 많이 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뭐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프랑스, 미국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두 분 다 거의 바다를 엄청 배멀미는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저는 체질적으로 멀미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들이나 저희 뭐 연구팀 이렇게 같이 배 탔을 때 이제 멀미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참 힘듭니다. 그런 일이 또 있으시군요. 그럼 이렇게 배를 많이 타셨는데 진짜 궁금한 게요.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길게 나가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길게 바다를 나가보시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뭔가 바다가 좀 달라졌다. 막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보고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으실지 한번 교수님부터. 네, 뭐
배 타고 나가서 눈으로 보는 거는 사실 망망대해에서 수평선하고 밤에 이제 별 뭐 이런 거니까 별. 그거를 과거에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그게 달라졌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보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바다에 나가서 수집하는 데이터, 이제 센서를 가지고 여러 관측 장비를 가지고 수집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정말 계속 바뀌고 있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어떤 네, 기억이 뭐 있으실까요? 사실 그 똑같죠. 저도 뭐 그 바다에 나가서 이 바다가 작년마당 달라졌을까 이걸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제 바다 하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바다가 정말 다채롭다는 걸 느끼거든요. 사실 저는 뭐 태평양, 서태평양, 동태평양, 대서양, 뭐 남극에 다 가봤지만 뭐 같은 태평양이어도 서태평양은 좀 굉장히 웜하고 습하고 막 이렇고 동태평양은 상쾌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고 또 파도의 모양이나 하늘 모양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어떤 변화보다는 바다가 참 다채롭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런 바다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지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솔직히 육지에 사는 이제 인간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바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다가 기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바다의 어떤 환경이나 그러니까 바다 속에 사실은 생태계죠. 생태계 자체가 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바다의 환경에 의해서 또 기후가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후 변화로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지구의 열이 축적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축적되는 열의 대부분,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랑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빼고는 기후를 아예 지구의 기후는 바다 빼고는 얘기할 수도 없는 그 정도로 바다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육지보다도 바다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지구에 있는 게. 그리고 아까도 북극해도 갔다 오셨다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죠. 저는 북극해는 못 가봤어요. 네. 네. 하셨는데 네. 저는 바다 온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바다 딱 떠올리면 지구 온난화 떠올리면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해빙이 녹아내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북극 빙하가 빨리 떠오르는데 이렇게 녹고 있다는 그러니까 북극 빙하가 이렇게 빠르게 녹고 있다는 소식을 뭐 저도 리포트로 많이 이제 하긴 했지만 요즘에 최근 봤을 때 대서양화가 뭐 문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극에 있는 해빙이 빨리 녹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 박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서양화 이제 보면 저희 극지연구소 연구원들이 이제 발견한 거가 굉장히 저도 좀 자랑스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네. 오기 전에 잠깐 그 연구원들과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겠냐 네. 했더니 뭐건 간단하다 하면서 쉽게 설명드린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그 북극해라는 곳은 그 태평양과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들이 사실 태평양과 그 대서양 물이 섞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그 북극해 물은 태평양 물들이 우세했다고 해요. 태평양들이 많았는데 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표층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대서양 물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섞여 들어가서 약간 더워진 물들이 해빙도 녹이고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극해 물 종류가 바뀌는 거니까 굉장히 중대한 현상이어서 굉장히 그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평양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과거에 실제로 그랬던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물의 종류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바닷속도 이렇게 변하고 있군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북극 얘기를 했지만 뭔가 북극보다는 덜 친숙하지만 멀어서 또 되게 중요한 이제 남극 빙하 또한 이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눈에 보일 정도인가요? 어떻게 갔다 오셨을 때 체감을 어떻게 하시나요? 약간. 사실 그 빙하라는 것도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빙하가 뭐 녹고 있다 이런 거를 현장에서 알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사실 그 정말 거대한 남극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점도 안 되는 존재가 그걸 봐가지고 그걸 인식할 수는 없고요. 사실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데이터로 늘 알게 되는 건데 사실 재밌게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전 극지연구소에 있으니까 매달마다 월간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그때 다 그 연결해가지고 세종기지에서도 이제 보고를 하고 전국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건 별 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하긴 합니다. 기회가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변화가 무서운 거는 사실 그 막 보이는 게 아니고 막 보이게 변화하면 정말 큰일 나죠. 근데 사실 보이지 않게 이제 뒤에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그걸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 보면은 근데 세종기지 주변에는 그 저희가 세종기지 워낙 그 역사가 길다 보니까 좀 변화가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세종기지 건설된 게 1988년도여서 보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인가요? 그럼 거의 한 30년?
30년이 넘었죠. 네. 37년 된 건데. 그러니까 첫 해에 비해서 지금에 비하면은 그 세종리지는 그 남극권에서 걸쳐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남극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거기는 비도 더 자주 오고 옛날에 비해서 뭐 식생도 좀 달라지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극 이제 변화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남극 빙하도 빙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빙하들이 많이 녹으면 사람들이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딱 느꼈을 때는 아, 해수면이 올라간다를 되게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갈 것도 같고 또 근데 차가운 이제 빙하가 녹으면은 바다의 온도도 내려갈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무지 많은 변화를 만들고요. 엄청난 영향들을 막 미치는데요. 다양한데요. 그것도. 근데 빙하도 이제 여러 종류 빙하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북극해 빙하, 그거는 이제 바다를 덮고 있는 빙하, 그러니까 해빙이라고 그러죠. 씨아이스, 해빙. 근데 해빙은 이게 녹는다고 해수면을 올리지는 않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녹는다고 안 넘치는 것처럼 떠 있으니까 물에. 근데 이제 그런 해빙이 문제가 아니고 녹는 걸로 보면 그 육빙 중에서 이제 뭐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 여기 있는 빙하, 이제 거대한 빙하 이런 거 빙상이라 그러는데 이 빙상이 이제 굉장히 부피도 엄청나게 크고 막 2,000m 두께 막 이런 것들이 동남극에 이런 데 있고 그게 이제 끝에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막 이러면서 바다로 다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양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게 바다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해수면 상승에 그거는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야말로 해수면 상승 주요 원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이게 그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용융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육상에 또 뭐 만년설이라든가 고산지대 이런 것들도 자꾸 사라지면서 육지에 있던 뭐 빙하가 더 많이 녹고 지하수나 이런 거 흘러나오면서 해수면 상승에 또 기여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원래 그 바닷물 아까 수온이 올라가는 그 열 더 많이 흡수하면서 네. 수온 올라가는 그것만으로도 열 팽창 때문에 해수면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여러 요인으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전지구적으로도 근데 지역적으로 어떤 곳은 더 빨리 올라가고 뭐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빙하 이런 게 녹은 물이 많이 이렇게 그 바다에 퍼질수록 그 융빙수 이게 저염이니까 그러니까 염분을 네. 떨어뜨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담수 쪽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염화되니까 그럼 해수 밀도를 약화시키고 그러면은 막 이제 냉각이 되고 막 고염화되면서 이게 무거워져서 심층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곳에서 심층수가 잘 안 만들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 해양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양 순환에 영향을 미치면 열 교환 이런 열 재분배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으로 치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지구 곳곳에 막 기상이변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정말 기후변화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다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에도 이상한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된 지난 주말 울산 일산해수욕장. 바닷물에 있는 사람들보다 백사장에 앉아있는 피서객들이 더 많습니다. 바닷물 수온은 바깥 기온보다 20도가량 낮은 15도 안팎. 물이 너무 차갑다 보니 바다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오기 일쑤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물이 많이 차가워요. 그래서 오래 놀지는 못하고 조금 놀다가 또 몸 좀 식히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해수 온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해만 수온이 최대 10도 이상 낮아 냉수대 주의보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계절풍인 남풍이 원인입니다. 동해는 남풍을 따라 표층수가 바깥바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깊은 곳에 차가운 바닷물이 채우는 냉수대가 매년 여름 형성되는데 남해와 서해는 해안선의 방향이 동해와 달라 냉수대가 생기기 어려운 겁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남풍이 일찍 지속적으로 불며 냉수대가 더 빨리 형성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폭염 상황에 따라 동해안 냉수대가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며 수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재난안전 특집 한반도를 수호하라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4부 물, 바다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님과 극지연구소의 박승현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네, 박사님,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서해와 남해는
폭염 때문인지 바다의 수온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반면에 동해는 냉수의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제 보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보면은 지구가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왜 바닷물이 차가워졌을까? 뭐 바닷물 데펴진다고 하던데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상한 현상은 아닌 거죠. 이상한 현상 아닌 거고 사실 그 지구 온난화에서 어떤 그 약간 거의 어떤 그 부작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갑자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있던 현상인데 더 강화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동해 냉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사실 비슷한 엘니뇨 같은 것도 원래 있는 현상인데 더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냉수 현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냉수 현상이라는 건 이제 보통 그 바다가 표층은 따뜻하고 아래는 차갑기 때문에 볼 잘 섞이지 않는데 이게 바람이 해가지고 아래에는 심층수가 올라올 때 이제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기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바다의 어떤 순환과 관련된 건데 그때 보니 그 좀 덥다 보니까 남풍이 좀 일찍 세게 와가지고 남풍이 이제 불게 되면은 또 지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죠? 태백산맥 이런 산맥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구 자전과 상호작용을 해서 그 동해 바닷물 이렇게 연해서 멀어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심층수가 올라와가지고 반면 차가워지는 거죠. 심층수가 굉장히 차갑거든요. 가장 차가운 5도까지 되니까 그거는 뭐 냉장 온도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않더라도 이제 그런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는 건데 원래 그런 현상은 늘 있었죠.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있었지만 그런 그 남풍이라는 영향이 더 강해짐으로써 더 세게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의 하나의 그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랑 해양에 이렇게 같이 작용하는 거가 강해갖고 더 원래 있었던 형상이지만 그게 더 길게 이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 대표적인 그 재난 영화 투모로우 두 분 다 아시죠? 보셨죠? 예, 좀 맞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예, 예, 이제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급격한 지구 온난화라고 이제 나오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남극과 북극 빙하가 녹아서 이제 바닷물이 이제 차가워져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류의 흐름이 느려지고 이제 멈추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영화 포스터 같이 지구 전체가 이렇게 빙하로 뒤덮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저술하신 책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 투모로우 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그럼요. 그 벌어질 충분히 그 이제 영화에서 물론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그 실제로 좀 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모티브로 만든 거라서 실제 그 당시에 2004년인가 그쯤에 아마 이게 개봉된 영화일 텐데요. 네, 맞아요. 2004년 12월에 제가 봤던 것 같고. 그쯤에 네이처라는 우리 그 과학 전문 학술지에 그 논문이 실렸는데 해리 브라이든이라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그 해양 과학자인데 그분이 쓰신 논문인데 그 당시 대서양의 이제 심층에서 해류 이런 거 수송량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막 측정한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점점 좀 수송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 약화되는 게 이제 관측이 돼서 그 추세적으로 그래서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게 이게 계속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제 보니까 이제 과거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해류를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충분히 못 보내니까 고위도부터 이게 빙하 영역이 점점 확장하면서 막 이렇게 빙하기가 노래한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모티브로 한 거죠. 물론 거기 막 며칠 만에 막 빙하기 오는 막 그건 너무 과장된 거지만. 그럼 다소 과장은 있었지만 그렇죠. 과학적인 그런 원리는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빙하기가 도래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또 바다가 이제 기후 변화랑 연관이 있는 게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해수온이 오르고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바닷속이 산성화되는 것도 이제 큰 문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님 혹시 해양 산성화라는 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해양 산성화가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사실 있는 현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건 결국 그 CO2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CO2 일단 바다하고 이제 대기랑 상호작용 하다 보니까 그 대기 중에 CO2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바다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바다가 넉넉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제 대기 위에보다 바다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다 흡수하고도 남는데 너무 높아지다 보다 보면은 그 해수 중에 CO2도 이제 높아지게 되잖아요. CO2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원래 그 바닷물이 약 알칼리성인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 산성으로 변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알칼리 정도가 약간 산성에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하지만 뭐 무슨 대수겠냐고 하겠지 뭐 사람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해양 생물들은 그거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산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약간만 그 알칼리도가 낮아져서 산도에 가까워져도 막 죽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지구온난화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 사람은 사실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 해양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그 호주 쪽에 그레이트 베리 그기가 되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 엄청 큰 산호 군락이라고 하나요? 그게 엄청 다 백화 현상으로 막 죽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산성화의 그 원인은 아까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그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까요? 이런 생태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자꾸 올라가서 이게 해양이 뭐 열만 흡수한 게 아니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탄소도 막 흡수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탄소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녹아 들어가다 보면 이제 바닷속에 수소이온 농도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그 pH라 그러죠. 산도 pH가 좀씩 낮아지고다 보니까 그 산성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산성이 막 pH 막 뭐 저기 아주 낮은 뭐 진짜 산성 그런 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약한 염기성에서 pH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뭐 칼슘 골격을 갖는 그런 해양 생물들한테는 칼슘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이제 골다공증에 걸리는 겁니다. 골다공증에 걸려서 뭐 산호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뭐 갑각류라든가 성게 뭐 이런 조개류 뭐 이런 데들 하여튼 칼슘 골격이면은 다 빠져나가요. 칼슘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해양 생태계에서는 이제 이 그 적응해서 불리해지는 그런 생물들이 많은 거고 생태계 같은 악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해수면 온도 상승이랑 이런 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그럼 빙하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아까 뭐 변화가 없다? 약간 월간 보고할 때는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없다고 느끼시지만 어떻게 그게 누적이 되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녹능량이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빙하가. 그럼 이 녹능량은 얼마나 이제 될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수면 상승이 있으면은 이제 사라지는 도시들도 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일단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에 있는 대륙 빙상이 일단 제일 빙하 중에서 가장 지구에 있는 거대한 이제 빙하 덩어리니까. 근데 거기서 사라지는 양이 뭐 몇천억 톤씩 됩니다. 1년에. 몇천억 톤씩 되는데 이거를 전 세계 인구로 나눠 보면은 대략 뭐 1년에 몇십 톤? 네, 몇십 톤? 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 4톤 정도씩 각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3, 4톤 정도의 우리 3톤 트럭 뭐 이런 거 정도의 빙하 꽉 채워가지고 그 그린란드나 남극 대륙에서 바다로 자꾸 붙고 있는 그거를 몇십 년 이상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바다 면적은 지금 대륙 면적보다 뭐 2배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해수면이 1년에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서서히 올라가고 있긴 한데 평균 해수면이 그래서 1년에 뭐 몇 밀리미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1900년대 초나 뭐 1900년대 중반 이럴 때는 연간 1mm 내외 막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연간 3mm, 4mm 정도 속도로 몇 배 빨라진 거거든요. 해수면 상승 속도도 이제 가속화, 그래서 속도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서 가속화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 지구 평균 해수면이 그렇게 간다는 거지. 어떤 곳은 또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어떤 곳은 천천히 올라가고, 어떤 시기에는 더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공간적인 변동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 섬나라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키리바시, 투발루 막 이런 뭐 몰디브 막 이런 나라들 뭐 했으면 1m만 올라가도 국토가 거의 뭐 대부분이 막 사라지고 이러니까 지금 뭐 이주라든가 이런 거 고민하고 막 난민 돼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있고 이게 이런 가속화돼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예전 전망치를 자꾸 수정해야 될 정도로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평균 해수면이긴 한데 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이 계속 오르내리는 이제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거 오면 폭풍해 해일 해안가 저지대 이제 막 침수 피해 겪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보다 똑같은 태풍이 와도 과거보다 이제 피해 범위가 더 내륙 안쪽으로 커질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점점 강도가 더 심하게 이제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파락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올 파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안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설계파 이런 기준으로 쓰고 그랬는데 100년에 한 번 올 일이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 다음에 오면은 이제 막 10년에 한 번 막 3, 4년마다 한 번씩 그런 거치는 게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해안 시설들 다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 해안가 지역이 확실히 위협이 더 커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일단 일어나면은. 그럼 박사님 혹시 SNS에서 요즘에 100년 안에 뭐 일본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잠겨서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일단 단답점 말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일단은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투발루라든지 뭐 키리바시 이런 데는 그 사실 거기는 이제 빙하라기보다도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원인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가 그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가 팽창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이제 빙하가 아니어도 그 바다가 팽창한 거로 충분히 이제 그 잠길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덧붙여지면 빙하가 이제 녹아가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그 위협을 받는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렇게 거의 육지 높은 육지이기 때문에 그 잠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니 뭐 화산에 의해서 그 일본이 침몰하지 않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그 화산을 많이 연구했죠. 전혀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생기는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근거 없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하지만 뭔가 자극적인 SNS의 그런 글이었군요. 그럼 이제 폭우 쪽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교수님, 제가 옛날에 배울 때만 해도 이게 옛날이라는 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집중호우라는 기준이 대체로 이제 시간당 30mm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나라 여름 날씨를 한번 보면은 이제는 시간당 50mm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내리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1시간 동안 100mm, 150mm 이렇게도 막 폭우가 완전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제 바다와 해양 이게 연관이 다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빗물, 이 물이 어디서 왔나 보면 다 바다에서 온 건데. 그렇죠. 바닷물이, 지구상의 물 뭐 97%가 다 바닷물이고, 이게 이제 일부가 증발해서 막 수증기 뭐 만들고, 구름이 돼서 돌아다니고, 뭐 응결해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물순환하는 데서. 기본 활동 다 바닷물이 돌아다니는 건데, 어디서 얼마나 수증기를 얼마나 공급하느냐, 이게 뭐 바닷물이 얼마나 수온이 높고 낮고, 대기랑 얼마나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거, 바람이 얼마나 불고, 뭐 이런 것에 다 관련된 거니까, 바다에서부터 이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또 주변이 다 바다로 돼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바람 불어오면은 이게 다 습한 바람 오는 거고, 습한 수증기 많이 가지고 오는 거고, 이게 뭐 산이라도 타거나 해서 상승기류 막 생기고 그럼 구름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 바다 환경이 막 바뀌고 있는데 우리 강수 특성이 안 바뀌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네요. 네. 그게 더 연구 대상이 될 법한 건데. 그러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서해랑 남해, 동해도 이제 계속해서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주변,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의 수온도 되게 기록적으로 높았다고 하거든요. 서해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관측사상 뭐 2번째로 높았다 막 이러던데. 그럼 박사님, 최악의 폭염, 그러니까 올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덥다 보면 바닷물 온도도 오를 거고, 그러면은 이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면 또 이게 또 폭우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일단 뭐 바다가 이제 난류가 오면은 사실 난류는 이제 그 습기가 많으니까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약간 좀 명확해야 될 게, 그렇다면 바다 서해에 있는 바다 물이라든 동해 물이 그대로 있는데 온도가 거의 높아져도 이렇게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사실 바다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이거든요. 네. 어떤 기후의 어떤 지구 온도의 변화 때문에 사실 이제 난류가 더 많이 흘러오는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난류가 많이 흘러와서 난류는 이제 습한 그런 걸 많이 먹고 있으니까 먼 데서 온 물이 옛날엔 잘 안 오던 물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류가 남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쿠로시오,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쿠로시오 해류도 있고 더 작은 해류들도 많이 있고. 쿠로시오에서 이렇게 분지돼서 대만 난류 이렇게 부르는 해류가 또 그렇죠. 제주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거기서 또 분지되는 뭐 황해 난류도 들어오고, 동해로 또 동안 난류도 들어오고, 이렇게 난류가 하여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과거보다 더 따뜻해진 물을 더 많이 이쪽 우리나라 쪽으로 자꾸 보내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열이 많아지고, 증발도 더 잘 되고, 습해지고, 수증기 더 많아지고, 쉽게 더 폭우가 오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쪽에서 뜨거워진 바닷물이 우리나라 쪽 원래도 왔지만 더 뜨거워진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다 온도가 어쨌든 우리나라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겨울에 눈이 잦아질까요, 교수님? 그러면 잦아지는 거를 뭐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폭설이 심해지는 원인 중에 그런 영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요. 우리나라 그 서해안 쪽으로 아까 난류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자꾸 따뜻해지고, 황해가 자꾸 수온이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황해 수온이 높은데
근데 대기는 굉장히 차가운 이제 겨울에는 또 북서풍 막 이렇게 불면 북쪽에서 차가운 또 냉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해안과 대기 사이 온도차, 해기차라 그러죠. 그게 네. 해기차가 커지는데 해기차가 커지면 이게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증발 더 잘 되고 수증기를 막 공급하면서 눈구름을 확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로 서쪽에서. 네. 근데 그게 북서풍이 불다니는 서쪽에서 바로 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막 와서 바로 쏟아 부으면 그게 다 폭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설도 더 잦아질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런 환경 자체는 될 수 네. 있다. 폭설이 네. 내릴 수 있는. 네. 그럼 또 태풍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떨까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 태풍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네. 왜냐면 열대 바다의 바닷물 수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태풍의 에너지원이 이 따뜻한 바닷물 이렇게 잘 수증기로 공급을 해서 이 수증기가 상공에 이제 올라가면서 응결할 때 나오는 그 잡열, 수문열, 요게 이제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에너지원의 그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더 습하고 더 강하고 더 위력적인 태풍을 만드는 조건으로 바다가 바뀌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태풍도 더 강해질 수 있죠. 모든 그런 위험 기상이라고 하나요? 위험 기상들이 이제 더 강해질 그런 환경 자체는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폭탄이라고 할 만큼 이제 강수량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그 피해가 되게 크잖아요. 저희가 한번 비가 확 내렸다 싶으면은 막 침수도 되게 많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 또는 뭐 역대 1위 이런 기록들이 이제 되게 잦아진 것 같은데 이런 강수량도 박사님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뭐 가능한 걸까요? 사실 뭐 이거 예측 가능한 제가 기상청에 지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측하실 수 있으시다면. 네. 뭐 사실 뭐 우리나라 기상청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많은 그 시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예보를 못한다 하듯이 사실 이거를 이제 큰 트렌드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되면서 옛날에 이제 오는 난류 양도 많아지고 뭐 이런 변화 큰 트렌드를 하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큰 트렌드만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네. 그 예전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오던 패턴대로 안 나오고 패턴 자체가 바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보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어렵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보 이 정확도 맞추기가 참 어려우니까 예보 쪽에 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패턴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건데 같은 패턴이어도 더 강한 비가 내리니까 네. 이게 진짜 평소에는 그냥 슥 하고 지나갈 비도 이제는 어디선가 팍 되게 세게 내리고 막 네. 소나기도 요즘에는 시간당 80mm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빈도나 강도가 다 변하고 있고 보면은 비가 엄청나게 막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오는데 반대로 또 좀 옆에는 또 너무 오랫동안 비가 계속 안 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뭄도 심해지면서 폭우도 심해지니까 맞아요. 아 이거를 뭐 맞추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재해라고 하죠. 재해가 국제적으로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올해는 강릉이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하지만 충남이나 호남, 그 서쪽 지역들은 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비 피해를 입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한반도에 있는 이제 북한도 평안북도는 평균보다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또 강원도 지역 쪽은 또 비가 또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동이나 서 또 남북으로 굉장히 국제적으로 피해가 되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두 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네. 아, 저희 가설 수준에서 가지고 가설. 있는 건 있는데 네, 아직 가설. 뭐 논문으로 발표되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어서 네네네네. 방송에서 먼저 공개해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연구팀이나 저희가 직접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뭐 말씀드리면 저는 이 동해안 쪽에 바닷물 수온이 자꾸 이렇게 난류 많이 공급되고 바닷물 수온이 자꾸 올라가면 여기가 그 바다 쪽에 자꾸 상승 기류가 돼서 이게 유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영동 지방에 이게 해풍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야 이게 상승 기류 때문에 이게 구름 많이 만들어지고 강수가 좀 생기는데 그렇죠. 자꾸 하강 기류만 생기고 이 서풍이 자꾸 우세하니까 영동에도 그러면 이게 영동 쪽에는 이 태백산맥 하여튼 동쪽으로는 비가 계속 안 오는 환경이죠. 바다 수온이 높을수록. 네,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은 못했습니다 아직. 검증.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네. 교수님 잘 연구를 하고 계시죠. 또 교수님 연구를 지지하는.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중순에, 그러니까 지금 뭐 강릉은 굉장히 심한 가뭄이지만 7월 중순에 충청도에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폭우가 쏟아졌었는데요. 당시 현장을 한번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충남에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폭우에 곳곳이 숫대밭으로 변했는데요. 논밭은 여전히 황토빛 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하천이었고 어디까지가 땅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천변 풀과 나무는 거센 물살에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제 내린 빗물은 여전히 빠질 생각을 않는데 그치지 않는 비에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소들이 지금 이틀 동안 굶고 있고 피해 복구도 뭐 길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물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고. 물이 빠져도 문제입니다. 집 내부는 깨진 집기들로 아수라장이고 진흙으로 가득 차 장화 없인 걷기 어렵습니다. 주말까지 충남 지역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재난안전 특집 한반도를 수호하라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4부 물, 바다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님과 극지연구소의 박승현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피해 상황을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피해를 줄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바다는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망망대해 엄청 거대한 자연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무력감이 그러니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바다에 나가면은.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두 분이 차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배를 타고 육지가 안 보이는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면 정말 뭐 전방부터 후방 360도 모든 방위에 수평선만 있고 이제 주변에 뭐 다른 배들도 없고 그러면 정말 약간 고립된 이 연구선에 있는 어떤 탐사대만의 어떤 고립감 이런 거를 느낄 정도로 자연 한가운데 이렇게 탁 날 것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대자연 앞에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 그런 약간,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도 많이 들고,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인간이 지구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뭐 소위 인류세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거고, 그 바다 환경도 그만큼 많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바다 환경도 우리가 다시 좋은 쪽으로 바다 생태계도 건강하게 바꿀 수가 있는 얘기잖아요.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대자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마인드를 장착하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다에 나가서 그런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영감도 얻으시고 하신 건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저도 뭐 사실 저는 사실 해양 지질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 자체 공부한 건 아닌데, 원래는 제가 이제 바다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바다에 대한 인식이 뭐 해수욕장 정도, 뭐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뭐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공부를 관심을 하게 된 게 바다에 나갔기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뭐 육상에 있는 뭐 지질 이런 거 굉장히 재밌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뭐 살아있다거나 이런 느낌을 들지는 않는데, 바다에 딱 나가가지고 대양을 딱 느끼는 순간 지구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구가 막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자 바다가 정말 그 지구의 어떤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런 대장력을 느껴가지고, 저는 뭐 바다 나가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정말 바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 농담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월리스 브로커라고 이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요. 기후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세 가지를 들어라 했더니 첫째도 바다, 둘째도 바다, 셋째도 바다다. 바다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다의 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뭔가 저는 뭐 바다 한가운데 나가본 적은 없지만 문득 어디 이렇게 산에 가거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을 때 간접적으로 느꼈을 때도 정말 자연이 진짜 거대한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저거에 영향을 주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말씀을 여쭤본 게, 그러니까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본 게, 뭔가 기후 위기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러 봤었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기후도 우리가 뭐 피부로 그 변화를 느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사실 뭐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한 뭐 100년 동안 1도, 2도 이렇게 올라간 거를 막 1도, 2도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고 지구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런 막 자연재해 이게 막 심하고 과거와 다른 과거 그 지역에서 계속 나타나던 그런 게 아닌 기상 현상들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기후 자체가 바뀌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느끼는 거지. 우리가 뭐 이 지구 평균 온도의 막 변화를 막 느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구 평균 온도의 그런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뭐 100년 만에 1도 2도라는 게 그 지구의 긴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만든 게 이런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인간이 그렇게 한 거니까 인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진짜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생대 제4기 홀로세가 아니다. 이제는 아예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힘을 얻는 게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막 사회에서는 부를 정도로 그만큼 인간의 영향이 막대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지구 환경이 앞으로의 지구 환경도 크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기후 문제도 결국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대하느냐 기후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박사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네, 비슷한 생각을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뭐 사실 뭐 지구의 온도가 이제 대기 온도가 1, 2도 올라가는 걸 사실 체험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아까 그 바다가 이제 기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했을 때 어떤 바다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계절을 느끼고 뭐 영국의 날씨는 이렇고 프랑스의 날씨는 이렇고 뭐 미국의 날씨 이렇게 말 수 있는 그걸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 해류거든요. 해류.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패턴이 굉장히 균질하고 일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 빙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막 그 이런 우리가 규칙적인 걸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규칙적으로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근데 바다가 워낙 넉넉하니까 뭐 이 정도 열이 좀 들어와도 근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임계섬을 넘어갔을 때 그 해류가 바뀌어버리면은 예측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인류세라고 할 만큼 뭐 사실 해류 패턴이 바뀌어야지 기후가 바뀌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뭔가 이제 그 전에 약하게 일어나 더 세게 일어나고 몇 번 아니라는 게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축적되면은 이제 크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바다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는데 바다는 사실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해류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저도 말씀하신 거 들었었는데 해류가 점차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느려지는 그 대서양 쪽에서 뭐 이렇게 벨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남극이랑 다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제 에너지 순환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그건데 그게 점차 느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점차 하지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이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진짜 기상이변이 되게 잦았잖아요. 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상한 기상현상이 잦은 걸 보면서 이제 기후변화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경각심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사람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것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두 분 한 번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그 물리적인 피해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재난, 재앙 막 이렇게 부르는 이제 요즘엔 기후재난이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그렇죠. 기후하고 관련돼서 아니 근데 기후변화 있기 전에도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는데 네. 예, 우리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봐도 다 자연재해 기록이 있고 오랫동안 자연재해 계속 있었지만 과거와 다른 그런 형태로 이제 자연재해가 자꾸 나타나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경험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기존의 방제 수준으로는 이 피해를 많이 못 줄이는 지금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제 수준도 한 차원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런 기후위기 대응을 할 때 이제 적응 면에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적응이 하나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완화죠, 완화. 그러니까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런 속도로 가면 우리가 적응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응만 노력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완화 노력을 동시에 안 하면 적응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서 완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완화 노력이라는 게 이제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여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시나리오. 근데 그러려 그러면 거의 지금 인류 문명이 탄소에 기반해서 만들 정도의 문명으로 탄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걸 이제 탈탄소로 다 바꾸려 그러면 엄청난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그런 전환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이라든가 그런 리스크, 그 전환 리스크. 그래서 물리적인 리스크와 이 전환 리스크 두 가지에 잘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앞으로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거 어느 한쪽이라도 이제 잘 못하면 예를 들면 완화 노력이 이제 과거처럼 막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늦추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는 진짜 아까 박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티핑 포인트, 진짜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짜 완화 노력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완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보다 조금씩 더 심해지거나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약간 더 심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부터 지금보다 좋아지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화 노력하면서 여기에 약간 더 안 좋아지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도 소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저는 소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적응도 완화도 다 잡으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박사님은 또 어떻게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류가 사는 건 이제 식량을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우리가 농업에 기반해서 식량을 암만 공업이 발달해도 결국은 이제 식량은 농업을 기반해야 되는데 농업이야말로 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농작물이란 정말 그 기후에 맞게 잘 그걸 개량해가지고 품종 개량을 해서 딱 정을 한 건데 갑자기 오랫동안 계속 잘 자라던 그런 작물이 기후가 변해가지고 안 자라버리면은 문제가 크잖아요. 사실 그 그냥 다양한 뭐 잡초가 되게 잘 자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변해도 거의 막 잘 자라는데 식량은 정말 그 그런 자원들은 어떤 굉장히 그 연약하기 때문에 딱 변하면 그게 딱 망해버리면은 그렇죠.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요번 인도나 이런 데서도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그 농산물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많은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식량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종을 좀 더 다양화한다거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전통적인 농업과는 다른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그런 대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해수면 상승이나 뭐 이런 것도 해수면 상승보다는 이제 녹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북극 해빙이 녹으면 이제 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표하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2030년대쯤에는 이제 북극 해빙이 이제 완전히 녹을 거라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1년에 몇 개월밖에 안 열리는 북극 항로도 이제 완전히 열린다. 뭐 이런 설명도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북극이 워낙 빨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지구 평균 속도에 비해서 뭐 2배, 3배 빠르게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북극을 뒤덮고 있던 이제 빙하가 사라지면서 그 빙하가 사라지면은 하여튼 그 알베도가 떨어지니까 반사하던 하얀 게 이제 줄어드니까 더 많이 흡수되고 막 이러니까 더 온도도 올라가고 그럼 또 더 잘 녹고 막 이렇게 강화되면서 이게 막 그 녹으니까 이제 그러면 북극으로 배가 이제 쇄빙 능력이 없는 배도 이제 막 좀 다닐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유럽이랑 아시아 이렇게 가는 게 이쪽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것보다 거리도 짧고 그러면 비용이 좀 줄어드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북극 항로 지금 많이 이렇게 곽강받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뭐 지정학적인 것도 있고 연안국 뭐 러시아나 이런 데 또 그 하고의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은 많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뭐 기회가 오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적응 방식인데 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항상 명암이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북극이 그렇게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고위도하고 북반구 기준으로 이제 고위도하고 저위도 사이에 온도차가 막 줄어들고 이러면 북반구 중위도 상공에 이제 아주 강한 제트기류 이런 게 자꾸 약해지니까 그러면 막 사행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구불구불해서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고위도에 아주 가둬놨던 이런 차가운 냉기가 막 중위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면 북반구 중위도에서는 막 경험하지 않았던 막 영하 40도, 영하 50도 막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극 한파, 소위 말하는 북극 한파도 이제 우리가 더 심하게 겪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쪽 변화든 나쁜 쪽 변화든 잘 알고 대처해서 하여튼 물리적 피해는 줄이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북극 항로가 열리는 뭐 좋은 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는 또 이제 북극 한파나 극심한 한파가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 북극 항로가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요한 지역이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또 천병에 아라온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박사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라온호뿐이 아니고요. 아라온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쇄빙선인데 두 번째 쇄빙선을 지금 건조하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서 현재 뭐 이미 그 하나오션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2028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라온호의 2배 규모의 이제 새로운 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극해가 이제 아마 녹는다고 해도 네. 그 해빙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샘성이 필요할 텐데 네. 이제 그 아라온호의 2배가 되는 배가 있기 때문에 북극해를 훨씬 더 그 좀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더 그 훨씬 접근하기 쉬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실 뭐 그 명암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북극해가 녹아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쪽에선 야 북극은 열리니까 좋다고 사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많은 사람이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물어보는데 사실 그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우리 인류가 하기에 나름인 거고 사실 북극 항로라는 건 요즘 이슈가 아니라 사실 그 이슈가 몇백 년 된 거거든요. 몇백 년 된 거고 콜럼버스가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갔는데 그 세 가지 부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 그룹은 이제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통해 가는 그룹이 있었고 하나는 아예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극을 통해서 가는 이미 그런 그 모험단들이 있었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건데 근데 그 실패한 꿈을 이제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꿈이 있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지만 말씀하셨듯이 명암이 있으니까 거의 부작용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후 변화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세명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북극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그 암적인 부분을 줄이고 명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이제 기후 변화의 그런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과 음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특히 이런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이제 해양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두 분께서 또 정책 차원에서 할 일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뭐 개인적인 차원이나 뭐 기업의 차원 또 정부의 차원 또 여러 정부 간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로 뭔가 환경이 바뀌고 하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는 그런 행동이 어떤 그 자체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정부나 기업은 보통 그 유권자와 그 소비자, 투자자, 이런 많은 개인들의 다수의 개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많은 개개인들이 우리 지구 환경의 지금 변화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데에 대해서 보다 많은 개개인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결국 사회가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보다 많은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책도 쓰고 대중서도 쓰고 막 뭐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게 많이 전달되는 거는 이 매체거든요. 네. KBS 라디오 이런 것을 통해서 추석 특집 이럴 때 많은 우리 분들과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을 이제 모셨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개인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개인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누적된 어떤 굉장히 큰 정책적인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경제 체제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잘못은 아닌데 이제 뭐 개인이 여러 가지 조심을 하고 뭐지 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뭐 이런 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나 때문에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은 계속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뭐 투마로우가 하나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 사실 그
그 어떤 그 대비를 할 때는 어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해야 되지만 사실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결정되지 않았고 사실 아까 이제 바다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바다를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바다를 연구한 건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그 2000년 이후에나 좀 본격적으로 연구됐기 때문에 100년도 안 돼. 몇십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층도 잘못 사실 심층수 바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심층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에너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제 생각에서 이론적인 큰 예측 자체가 뭐 틀릴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듯이 그 디테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 네. 바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연구할 필요가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해서 정책 위반자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은 이제 개인의 관심과 이제 공감대도 중요하고 그걸 잘 반영해주는 이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짧고도 긴 시간 동안 한반도 수호단으로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선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수호단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문장 정도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 문장으로 해야 됩니까? 긴 한 문장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박 박사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그 바다를 알아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거죠. 상대적으로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자연과학이 해양학입니다. 해양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접근성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주보다 접근성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 가본 사람보다 10킬로 바닷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쵸, 그만큼 바닷속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바다를 알아내는 그게 워낙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아주 제한적인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야 조금 알아가기 시작한 그런 거라서 바다를 잘 알아내고 근데 우리 지구에는 바다라는 엄청난 자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활용하면은 우리가 기후 위기 이런 지금 지구 환경의 심각한 위기 이런 것도 다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그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한 상황에서 명량 해협에서 네. 외수군 막 수백 척의 함선을 막 12척의 함선으로 막 맞고 한 이게 뭐 함선의 수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바다를 잘 알고 잘 활용했던 그 이순신 제독의 어떤 그 해양과학적인 마인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다를 잘 알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해남 앞에 있는 그 작은 바다만 잘 알고 활용해도 나라를 구하는데 이 지구의 이 엄청난 대자연 이 바다를 정말 잘 알고 활용하는 그런 우리가 마인드를 가진다 그러면은 왜 이게 위기겠습니까? 다 우리 하기에 따라 미래는 바뀌는 건데 그래서 뭐 한 문장으로 굳이 하자 그러면 바다를 잘 알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당부하고 싶은 거는 바다를 잘 알자. 그럼 박사님께서는 저는 한 문장 하겠습니다. 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바다를 잘 열심히 연구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긍정적으로 희망이 생기는 문구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KBS 라디오에서 마련한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네 번째 시간 물, 바다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님, 극지연구소의 박승현 박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추석 연휴에 마련한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4부 물, 바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도본부 김세연 기자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최종회, 마음, 인구,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오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